전 세계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IQ 223,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소녀가 하버드도 MIT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BBC, CNN, 르몽드까지 전 세계 언론이 그녀의 선택을 분석하며 이렇게 외쳤죠. MIT도 감당하지 못한 천재가 감정을 찾아 한국으로 떠났다. 그녀는 공항에서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천재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 스톤. 14살에 킹스턴 칼리지에 조기 입학한 영국 최고의 수재였고 수학과 예술을 동시에 섭렵한 이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던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았고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알았고 무려 4년 연속 국제 수학대회를 석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 속에는 아무도 몰랐던 한 가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학교에서는 로봇이라 불렸고 친구들은 그녀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너는 완벽해라 말했지만 그 뒤엔 언제나 짧은 침묵이 있었죠. 엘리자, 왜 웃지 않니? 웃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웃음은 표정일 뿐 감정은 아니었으니까요. 밤마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눈을 반달 모양으로 만들고 입꼬리를 올려봤지만 그건 그저 근육의 움직임일 뿐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사람일까? 감정이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의 한 단 하나의 강연이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지금 이 놀라운 여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이야기는 진짜 시작됩니다. 킹스턴 칼리지,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이 학교는 유럽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양성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단 한 명의 이름이 매년 회자되곤 했습니다. 엘리자 스톤, IQ 223. 그녀는 14세에 입학 허가를 받은 이후 불과 2년 만에 수학과 시각예술, 음악 이 세 분야에서 동시에 대학 수준의 논문을 발표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그녀는 인간 버전의 퀀텀 컴퓨터입니다. 한 수학 교수의 말처럼 엘리자의 연산 능력은 시간과 공간 개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전 음악의 화성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작곡 기법을 제안했는데 그 논문은 세계적인 음악 저널에 등재되며 전 세계 작곡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화려한 외면과 달리 그녀의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엘리자, 오늘도 완벽했구나. 교수들의 칭찬 뒤엔 언제나 짧은 정적이 흘렀고 학생들은 엘리자를 마주치면 로봇 같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기숙사 식당에서 그녀가 앉은 테이블은 언제나 혼자였고 도서관에선 직원들이 엘리자의 존재를 잊을 정도로 조용하게 공부에 몰두했죠.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날 부러워한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도 논문이 채택돼도 마음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 이건 정상일까? 엘리자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은 1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초를 꽂은 케이크를 들고 방에 들어왔고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촛불을 끄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원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요. 순간 부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방문 너머로 그들의 속삭임이 들렸죠. 저 아이 너무 완벽해서 무서워. 의사에게 보여야 하는 거 아닐까? 약으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그녀는 이불 속에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지능은 넘치도록 주어졌는데 왜 마음은 비어 있을까?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고민은 집착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삶, 완벽하지만 텅 빈 자신. 엘리자는 해결책을 찾고자 다양한 분야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 신경과학, 인지언어학까지.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캠퍼스 게시판에 붙은 국제학생 문화세미나 포스터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청소년이 자국의 언어와 감정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감정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뇌리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포스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자는 교수에게 말했죠. 저 행사에 참석해보고 싶어요. 단순한 언어 소개가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며칠 후 캠퍼스에서 가장 오래된 대강당. 엘리자는 맨 뒷자리 조용한 곳에 앉아 학생들의 발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학생은 독일어의 철저한 논리 구조를 설명했고 스페인 학생은 라틴계 언어의 열정적인 억양과 감정 표현에 대해 말했죠.
프랑스 학생은 시 속에서 운율과 사랑의 문법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발표도 엘리자의 가슴을 건드리진 못했습니다. 감탄은 있었지만 변화는 없었죠. 그때 무대에 한 동양계 남학생이 등장했습니다. 또렷한 눈매, 맑은 목소리, 다소 부드러운 억양의 한국인.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온 유준서입니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는 한글의 역사로 발표를 시작했죠. 한글은 1446년 조선의 왕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언어의 설계 원리와 창제자가 명확한 문자이죠. 엘리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설계된 문자, 언어가 수학처럼 고안될 수 있다고? 그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기억은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형상, 미음은 입을 다문 모양, 시옷은 이가 맞닿는 형상, 자음과 모음 모두 사람의 발음기관과 철학적 상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청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엘리자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집중했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구조가 아닙니다. 한글은 감정을 담는 문자입니다. 한국어에는 정, 한, 그리움, 따스함 같은 번역이 불가능한 감정어휘가 존재합니다. 이 언어는 감정을 저장하고 확장하는 도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저장한다? 언어가? 문자가? 강연이 끝나자 질문 시간이 주어졌고 엘리자는 용기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순간 강당 전체가 웅성했습니다. 엘리자 스톤이 질문한다고? 그 천재가?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녀가 물었습니다. 언어가 감정을 만든다고요?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까? 준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증거요? 수학적 증명은 없습니다. 언어는 수학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원한다면 한국에 와서 직접 느껴보세요. 순간 엘리자의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논리가 아닌 제안, 정답이 아닌 체험, 그리고 그 말은 그녀의 삶 전체를 통째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엘리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당에서 들었던 한국 학생의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언어는 감정을 저장한다. 한글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직접 와서 느껴보라. 이 문장들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하게 정리된 사고 체계 속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감정을 만든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논리로 증명할 수 없는 걸 믿을 수 있을까? 엘리자는 곧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어, 한글, 언어와 감정이라는 키워드로 관련 논문들을 찾기 시작했죠. 책들을 펼쳐보자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성과 예술성의 균형 속에서 설계된 문자로 창제 당시부터 백성의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었다. 한국어는 고유의 감정 어휘를 갖고 있으며 언어 사용자에게 감정 인지에 구조적 영향을 미친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건 학문이다. 그냥 민속적 감성이 아니야. 실험할 가치가 있는 구조다. 그때부터 엘리자는 연구 노트를 열었습니다. 표지를 이렇게 적었죠. 감정 없는 인간이 감정을 찾는 실험. 한글의 의문 구조 정리. 감정 표현 어휘 분류. 영어 마이너스 한국어 간 감정 대응 단어 비교. 체험적 언어 노출 후 감정 반응 관찰. 그녀는 이 연구가 인류 감정학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론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 유준서의 말처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한국에 가보자. 처음으로 엘리자의 의사결정에 논리가 아닌 이끌림이 작용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지도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프린트된 문서들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저학기 중이지만 단기 교환 연구로 한국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한국어라는 감정 언어 체계, 제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어요. 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엘리자, 너는 지금 킹스턴 칼리지에서도 유일무이한 자산이야. 그걸 포기하고 낯선 언어와 감정에 기대를 건다고? 엘리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전 지금까지 삶을 문제풀이처럼 살아왔습니다. 해답은 항상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 말에 교수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인생이니 너의 방식으로 풀어봐라. 단, 이건 실험이라는 걸 잊지 마. 기대도 실망도 모두 포함된 실험이야. 학교 측은 1년간의 유학연구 휴학을 허가했습니다. 단, 귀국 후 감정 언어 구조라는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죠. 출국 날 런던 히드로 공항엔 언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IQ 223의 천재 소녀, MIT 하버드 아닌 한국 선택, 엘리자 스톤, 세계 학계 충격에 빠뜨리다.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대며 외쳤습니다. 엘리자, 왜 한국입니까? 혹시 옥스퍼드 측과의 갈등 때문인가요? 하버드의 연구 제안은 거절한 건가요? 그녀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탑승 직전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머리로 사는 삶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탑승 게이트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죠.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새 페이지를 열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엘리자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 낯선 글자들, 공기의 습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왠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공식이 아니라 감정으로 해석해야 하는 세계야. 그래, 이제 수식은 잠시 접자. 내 안을 보자. 엘리자는 홍대 근처의 하숙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그녀를 보자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했죠. 아이고, 이렇게 어린 아가씨가 혼자 왔어? 밥은 먹었니? 그리고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부엌으로 가선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엔 미역국 먹어야지. 복이 온단다. 그녀는 생전 처음 보는 국물 앞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숟갈을 뜨고 입에 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그저 음식이 아니에요. 이 안에 무언가가 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감정이 목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확실히 마음이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의 공기, 미역국의 온기, 아주머니의 말투. 이것이 감정일까? 설명은 안 되지만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마음이 살아있다고 느꼈다. 서울에서의 첫날 아침, 엘리자는 여느 날처럼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창문 틈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달랐습니다. 런던의 회색빛 하늘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가득 찬 빛이었죠.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기 중에 스며든 미세한 소리들, 사람들의 대화, 자동차 경적, 골목 어기 노점상의 외침, 모두가 생기있고 살아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용한 논리가 아니라 떠들썩한 감정으로 움직이는 도시야. 그녀는 곧장 하숙집 아주머니의 안내를 따라 인근 예술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단기 교환 청강생 프로그램을 통해 약 3개월 동안 한국의 중등 수업을 체험하게 된 것이었죠.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또래 학생들이 엘리자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 복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쳐 교무실로 향하는 자신. 이게 바로 현장이라는 거구나.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공책을 꽉 쥐었습니다. 첫 수업은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반에 아주 특별한 친구가 함께합니다. 영국에서 온 엘리자 스톤 학생이에요. 모두 환영해주세요. 순간 교실 전체가 술렁했습니다. 엘리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입니다. 영국에서 왔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쳤고 몇몇은 속삭였습니다. 우와, 진짜 외국인이다. 예쁘다. 되게 조용해 보인다. 선생님은 그녀를 맨 뒤 빈자리에 앉히며 옆자리의 학생에게 말했죠. 다인아, 내가 엘리자 도와줘. 엘리자는 그렇게 정다인이라는 이름의 소녀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다인은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하이, 나는 정다인. 만나서 반가워. 괜찮아? 어려운 건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TH 생크 유, 마이 코리언 나트 구두. 그러자 다인은 웃으며 손으로 입모양을 보여주듯 말했죠.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그리고 여기선 그냥 친구하자. 엘리자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학생들은 국어 교과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글의 자모 조합 원리. 엘리자는 곧 흥미롭게 수업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만나 음절을 만들고 그 음절이 모여 단어가 됩니다. 한국어는 수직적 결합을 기본으로 하는 구조로 조형성과 규칙성이 뛰어나죠. 교사의 설명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야. 그녀는 공책에 따라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기하기야, 이건 구조적 언어다. 단어 하나에도 형태가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선생님은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 속에는 우리 민족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정, 한, 그리움 같은 단어는 이 문자 없이 표현이 불가능하죠. 엘리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글자 속에 감정이 있다? 언어가 감정을 만든다? 그녀는 세미나에서 들었던 그 한국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칠판 위에는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움, 보고 싶은 감정, 멀리 있는 거리, 시간의 흐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단어 하나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감정의 구조적 조합이라는 사실을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다인이 그녀에게 과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 반에서 인기 많은 거야. 먹어봐. 엘리자는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단짠단짠의 오묘한 맛이 혀끝에서 퍼졌고 그 맛은 이상하게도 마음까지 부드럽게 감싸는 듯 했습니다. 다인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다 어렵지? 근데 조금만 지나면 재밌어져. 한국은 말보다 마음이 먼저인 나라야. 그 말이 엘리자의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그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실에서 웃음을 들었다. 교과서엔 수식보다 많은 감정이 있었고 친구란 존재는 공식이 아니라 감정으로 다가왔다. 나는 지금 말이 아닌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배우고 있다. 학교에서의 생활은 빠르게 일상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엘리자는 매일 아침 하숙집 아주머니가 준비한 미역국과 따뜻한 쌀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하교 후엔 서울 골목 곳곳을 걷고 저녁이면 작은 다이어리에 하루의 감정들을 기록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낯선 소리, 낯선 언어, 낯선 표정들 속에서 자신이 너무 튀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그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다인이라는 친구 덕분이었죠. 다인은 매 수업마다 엘리자의 옆에서 그녀가 이해하지 못한 단어를 그림으로, 손짓으로, 때로는 간식 하나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자연스럽게 엘리자를 친구들 무리 속으로 데려갔고 엘리자가 말실수를 하거나 억양이 어색할 때도 귀엽다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술 시간, 엘리자는 자신에게 큰 전환점을 안겨줄 수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의 과제는 자화상 그리기.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과제는 점수보다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담는 게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고 스스로를 느껴보세요. 눈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엘리자는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방식대로 정확한 윤곽선과 비율을 따져 얼굴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선을 그을수록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지금 나는 나를 그리는 게 맞을까? 이건 또다시 정답에 가까운 얼굴, 감정 없는 모형일 뿐인데.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미역국 한 숟가락에 눈물이 솟구치던 그 순간, 그리고 하숙집 아주머니의 말, 여기선 내가 네 엄마다. 그 장면은 엘리자의 가슴 한복판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비율이나 명암, 기하학적 구도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색을 선택하는데도 계산은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이 이끄는 대로 그렸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렀고 수업 종료 10분 전 다인이 옆에 와 그녀의 그림을 보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엘리자, 이거 너 맞아? 엘리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인은 말없이 캔버스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의 눈동자 안에 외로움이 보여. 그런데 이상하게도 희망도 있어. 그리고 배경의 색 분홍빛으로 번지는 저 감정은 뭐랄까 따뜻해. 엘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뚜렷하게 반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눈가도 함께 휘어졌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 미소가 아닌 처음으로 내면에서 올라온 진짜 웃음. 그 순간 교실 한편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야, 엘리자가 웃는다. 우와, 진짜다. 사진 찍어야지. 엘리자, 미소는 레전드다. 반 친구들이 몰려왔고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눌렸습니다. 엘리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 열기 속에서 낯설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다인은 엘리자에게 함께 분식집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엘리자, 한국 왔으면 무조건 떡볶이는 먹어봐야지. 엘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붉은 소스의 떡볶이를 입에 넣었고 너무 매운 탓에 눈물이 찔끔 났지만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맵지만 맛있어. 이상하게 행복해. 다인은 엘리자의 말에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인생이야. 아프고 맵고 때론 눈물 나지만 계속 먹고 싶고 계속 살고 싶은 거지. 그 말은 엘리자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날 밤 엘리자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 그림이, 음식이, 사람들의 눈빛이 내 안을 건드렸다. 내가 변하는 걸까? 아니면 원래 있던 감정을 이제서야 발견한 걸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위 그녀는 한국어로 단어 하나를 또박또박 써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이 단어 너무 짧고 간단한데 왜 이렇게 울컥할까? 한국에 온 지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엘리자는 매일 아침마다 하숙집 아주머니의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고 학교 가는 길에 들리는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말에 점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서울의 거리,
사람들의 표정, 지하철 안내방송, 편의점 인사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감정의 파동처럼 그녀에게 전달되고 있었죠. 특히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이 그녀에게 준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끝난 후 다인이 물었습니다. 엘리자, 오늘 배운 단어 중에 제일 좋았던 거 뭐야? 엘리자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보고 싶다요. 다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 단어가 좋아? 엘리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I miss you인데 한국어로는 말할 때 가슴이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보고 싶다는 얼굴을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마음이 뭔가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녀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그 감정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실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또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길 광고판에 고마워요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전광판에서 몇 초간 머물다 사라졌는데 그 짧은 순간 엘리자의 가슴에서 이상한 울림이 생겨났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조용히 아주 작게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단어가 혀를 감고 돌아 입술을 벗어나는 순간 그 말의 온도가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영어로는 thank you. 하지만 그건 상황을 종료시키는 단어였죠. 반면 고마워요에는 어떤 감정의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말하는 이의 마음 깊은 곳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에 한글로 그 단어를 다시 써봤습니다. 고마워요. 그 부드러운 곡선, 자음과 모음이 서로 기대어 만들어지는 구조, 그 자체가 감정의 조형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는 윤동주의 시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서시를 조용히 낭독해 주셨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 구절이 그녀의 귀에 박혔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음절이 아닌 마음의 조각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괴로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섬세하게 말이 될 수 있다니. 수업이 끝난 후 엘리자는 국어 교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는 감정을 만들기도 하나요? 선생님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언어는 감정을 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학습시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엘리자의 뇌리 깊숙한 곳을 자극했습니다. 언어는 감정을 규정하고 감정은 언어를 통해 형태를 얻는다. 그녀는 마치 논문 서론을 쓰는 것처럼 노트에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사피어 마이너스 워프 가설은 익숙한 명제다. 그러나 언어가 감정 자체를 설계하고 구조화할 수 있다는 이론은 아직 미개척지다. 나는 이곳 한국에서 그 가설을 체험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날 저녁 다인이 엘리자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나섰습니다. 석양이 강물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다인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엘리자,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게 뭐야? 엘리자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감정을 느끼게 된 것,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다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너는 천재가 아니라 사람이 된 거네? 엘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천재라는 단어는 머리에 대한 말이잖아. 나는 이제 마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녀는 지갑에서 조그만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 위엔 어제 적은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움.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 단어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미스 유는 너무 단순해요. 그리움에는 시간, 거리, 감정이 동시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사랑도 있어요. 그 말에 다인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엘리자는 누군가의 눈을 보고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3개월간의 한국 체류 기간이 절반을 넘어설 무렵 엘리자의 생활은 한 명의 외국인 청강생에서 한 명의 연구자이자 실험자로 확실히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하숙집 책상 위에 작은 램프를 켜고 한국어 단어와 감정 간의 관계를 기록했습니다. 다인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말했죠. 엘리자, 너는 진짜 대단해.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 텐데 매일 뭘 그렇게 써? 엘리자는 수줍게 노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의 기록이야. 언어가 내게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분석하고 있어. 다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단어가 하나의 감정을 호출하고 감정은 다시 기억을 구성한다. 그리고 기억은 나라는 존재를 형성한다. 나는 지금 언어를 통해 나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 그녀는 체류 기간 중 한국어 단어 50개를 선정해 각 단어가 어떤 감정을 유도하는지 일일이 경험하고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정답다, 서운하다, 아련하다, 속상하다, 귀찮다, 그립다. 각 단어를 접할 때마다
그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단어에 대한 직관적 느낌, 단어 사용 맥락에서 느껴지는 감정 변화. 그녀는 기존의 영어와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어 속상하다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upset이 가장 가까웠지만 그녀는 이렇게 분석했죠. 속상하다에는 내면의 부드러운 상처가 전제된다. upset은 격앙된 감정이고 허트는 더 외상에 가깝다. 하지만 속상하다는 조용한 울림 속 슬픔이다. 이건 언어적 정서의 차이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감상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감정심리학과 언어구조학의 교차점을 분석한 실험 보고서였죠. 그녀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글과 감정 설계, 언어가 감정을 조형하는가? 논문의 핵심 가설은 단순했습니다. 언어는 감정을 전달할 뿐 아니라 감정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고 구조화하며 확장시킨다. 그녀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소규모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 같은 단어를 영어권 외국인과 한국 청소년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느껴지는 감정을 서술하게 했죠.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들은 더 복합적이고 서정적인 감정 반응을 보였으며 단어 하나에도 여운, 맥락, 분위기를 함께 기술했습니다. 반면 영어 사용자들은 대부분 감정의 종류만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녀는 실험 결과를 정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는 감정을 경험하고 영어 사용자는 감정을 정의하려 한다. 이 차이는 언어 구조가 정서를 어떻게 안내하는지를 보여준다. 논문은 옥스퍼드의 지도교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직접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엘리자, 이건 단순한 언어 보고서가 아니야. 이건 인지언어학, 감정심리학, 뇌과학을 동시에 관통하는 대단히 선구적인 작업이야. 곧바로 그녀의 연구는 옥스퍼드 대학 내 논문 저장소에 업로드되었고 MIT, 하버드, 도쿄대학 등 주요 언어학 기관들이 번역을 요청했습니다. MIT도 하지 못한 걸 한국이라는 낯선 언어 속에서 한 소녀가 해낸 것이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던 천재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이론을 만든 것. 세계는 주목했고 학계는 놀랐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는 그녀의 연구를 취재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엘리자는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땐 감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단어들을 마주하며 감정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감정이 생기셨나요? 엘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증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엔 분명 감정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엘리자는 겉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한강을 걸었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다인과 분식집에서 김밥을 나눠 먹었으며 저녁이면 하숙방에서 자그마한 일기장을 펼쳐 하루의 감정을 정리했죠.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다인이 엘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자, 너 이제 슬플 때 울 수 있어?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울어봤어. 이유도 모르고 그냥 눈물이 났어. 그런데 울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 다인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진짜 사람이 된 거야. 그 말은 웃기면서도 이상하게 가슴 깊이 따뜻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주말 다인은 엘리자에게 특별한 장소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다인의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비닐하우스가 늘어서 있는 논두렁 옆으로 걸어 들어가자 허름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풍기는 한옥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나와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어이구 다인이 왔어? 어머나 여긴? 할머니, 이 친구는 영국에서 온 내 친구야. 이름은 엘리자. 엘리자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예요.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주름진 손으로 엘리자의 두 볼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잘 왔다. 한국에서 친구 된 거 보니 복이 많구나. 그 순간 엘리자는 또 한 번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했던 적이 있었던가? 점심상에는 직접 만든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 겉절이, 김치가 놓였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맛을 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그냥 맛이 아니라 기억 같아요. 입안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처럼 따뜻해요. 다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이야. 손맛은 마음맛이거든. 엘리자는 그날 처음으로 공동체라는 감정을 배웠습니다. 지적인 연결도 논리적 이해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다인은 문득 말했습니다. 너 한국에 더 있고 싶지? 엘리자는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응, 나는 이제 여기서 살고 싶어. 더 많은 감정을 배우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 다인은 눈이 커지더니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 반으로 전학 와. 내가 매일 도와줄게. 우리 학교엔 내 자리가 있어. 엘리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나 기꺼이 엘리자 정이 될래. 한국 이름도 만들까? 두 사람은 깔깔거리며 웃었고 그 순간의 웃음은 런던의 수학교실이나 논문 발표장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한 존재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숙집에서 아주머니는 엘리자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엘리자 얼굴이 요즘 많이 좋아졌어. 처음 왔을 땐 애가 새하얗고 무표정했는데 요즘엔 볼도 통통하고 눈빛도 살아있어. 엘리자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사람으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천재도 외국인도 아닌 그저 엘리자로서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마음을 배웠어요. 아주머니는 한 손으로 엘리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마음은 원래 있었던 거야. 그냥 꺼낼 줄 몰랐을 뿐이지. 그 말은 그녀의 연구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나는 감정을 새로 만든 게 아니다. 나는 원래 있던 마음을 찾은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한 문장을 썼습니다. 이제 나는 천재가 아니라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한국에 온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던 날 엘리자의 이메일에는 옥스퍼드 국제 심포지엄 초청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그녀의 논문을 지도했던 린든 교수였습니다. 엘리자, 이번 심포지엄에서 너의 논문이 핵심 주제로 선정됐어. 전 세계 언어학자와 심리학자, 뇌과학자들이 다 모일 거야. 직접 와서 너의 이야기를 해줬으면 해. 그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내 연구의 완성이라기보다 내가 겪은 감정의 여정을 전할 기회야. 그녀는 다인에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다인은 기뻐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제 세계가 너를 보겠네. 엘리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한국을 보여주는 거야. 3주 후 영국 옥스퍼드 심포지엄 첫날 전 세계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엘리자는 단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던 천재가 감정 언어를 설계하다. MIT가 주목한 한글의 감정 구조, 한 소녀의 발견, 천재 소녀, 한국에서 사람 되다. 발표가 시작되자 강당은 숨을 죽였습니다. 엘리자는 단상 위에서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엔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I was born a genius, but I wanted to live as a human. 나는 천재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IQ 223의 비범한 수치로 주목을 받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문제를 풀고 분석하고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었고 공감이 없었고 울지 못했고 웃지 못했습니다. 관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보다 완벽한 두뇌를 가졌지만 인간으로선 불완전했던 그 소녀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발표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글은 감정을 담는 문자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 도착해 처음으로 미역국을 먹고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 다인과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웃음을 터뜨린 이야기,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단어 하나에 며칠을 곱씹었던 경험을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분석한 감정 어휘 분석 그래프, 외국어 사용자 감정 인식 실험 결과표, 그리고 고마워요, 보고 싶다, 정답다 같은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결을 설계하는 언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발표의 마지막,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감정을 전달하는 통로이자 감정을 탄생시키는 모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언어를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긴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 뒤를 이은 건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관객 중 한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엘리자 양, 당신은 언어학계가 아직 발을 들이지 못한 감정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천재가 아닌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엘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연구는 감정 설계 언어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학문 분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MIT 언어인지센터에서는 그녀의 연구를 기반으로 AI 감정 언어 개발 프로그램을 시도하겠다고 밝혔고
도쿄대에서는 언어와 감정 표현의 비교 문화 프로젝트에 그녀를 공동 책임 연구원으로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영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엘리자는 서연을 만났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다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계가 널 부르는데 너는 왜 여기에 있어? 엘리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사람 됐어. 그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아.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그림을 꺼내 다인에게 건넸습니다. 그건 그녀가 그린 다인의 초상화였습니다. 눈동자엔 따뜻한 온기와 함께 고요한 희망이 담겨 있었죠. 다인은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넌 천재였지만 이제 사람이다. 엘리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아. 난 이제 그냥 엘리자야. 서울의 가을은 엘리자에게 낯선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차가워졌고 단풍은 붉게 물들었으며 길가의 낙엽 소리는 조용한 음악처럼 발끝을 간지렸죠. 그녀는 매일 다인과 함께 학교에 다녔고 하숙집 아주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봤으며 때로는 한글 문장을 노트에 적고 혼잣말처럼 읽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그립습니다. 이제 그녀의 발음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울림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삶의 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강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학교에서는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무대에 엘리자도 초대됐죠. 주제는 자유였고 그녀는 고민 끝에 직접 쓴 한국어 편지를 낭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대에 선 엘리자, 교실은 조용했고 친구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엘리자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웃는 법도 몰랐고 울면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저는 마음을 만났습니다. 교실에는 작은 탄식이 흘렀고 몇몇 학생들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엘리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인이 제게 처음 떡볶이를 줬을 때, 아주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을 때, 선생님이 괜찮아라고 말해주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천재에서 사람으로 바꿔준 나라입니다. 이 마음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말을 끝내자 교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누군가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전원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엘리자는 머리를 숙인 채 한 방울의 눈물을 뺨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흘린 어떤 눈물보다도 따뜻하고 진한 감정의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하숙집 아주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주머니는 쑥스러운 듯 작은 봉투를 건넸죠. 네가 왔을 때부터 적은 거야. 말은 잘 못해도 나는 마음으로 봤어. 봉투 안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아주머니가 몰래 기록해온 엘리자의 감정 변화 일지가 적혀 있었죠. 3월 18일 마이너스 처음 웃었음. 4월 2일 마이너스 떡볶이 먹고 매워서 울었음. 그때 눈 진짜 예뻤음. 5월 10일 마이너스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먼저 인사함. 6월 22일 마이너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함. 7월 1일 마이너스 정말 사람처럼 보임. 내 딸 같음. 엘리자는 수첩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저 다시 올게요. 꼭이요. 그녀가 탑승한 비행기는 천천히 인천공항 활주로를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서울 시내의 불빛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기억처럼 가슴속에 새겨졌습니다. 비행기 안 그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열고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정이라는 이름의 언어. 나는 왜 한국을 선택했는가. 며칠 후 그녀의 발표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었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언어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한국어와 감정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겁니다.